여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5년 전 바다에 묻었던 남편이 재벌가 회장이 되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분 등 안경을 축혀 올리는 손짓까지 15년을 하루같이 그리워한 내 남편이 틀림없었는데 돌아온 눈빛은 서늘한 얼음장 같았습니다. 남편의 시신도 못 찾고 사망신고를 했던 날 제 가슴은 북어 대가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홀로 빚 2억을 갚으며 가사 도우미로 전전하며 버틴 세월이 억울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요? 62살 가사 노우미, 제 남편을 훔쳐간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을 이제 제가 파헤치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소중한 곳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평창동 어느 재벌가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꺼내려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좀 길 텐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64년에 강원도 삼척 만안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사시사철 불어오는 작은 포구 마을이었어요.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동생들 밥 차리고 학교 다녀오면 또 저녁 준비를 했어요. 15살에 학교 그만두고 생선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겨울에도 맨손으로 생선 비늘을 긁었어요.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일했습니다. 27이 되던 해 1991년 봄에 남편 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25살이었는데 삼척시장 철물점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선 담은 상자를 들고 나오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달려와 저를 잡아줬습니다. 생선이며 얼음이며 바닥에 쏟아졌는데 저는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니 눈이 참 선하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빗물이 묻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자꾸 가게 앞을 지나다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와서 생선을 사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산 생선을 동네 할머니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자기 손해보면서 남 좋은 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 진우 씨가 고백했습니다. 시장 골목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순옥 씨, 나랑 결혼해 주겠소? 너무 갑작스러워 떡볶이가 목에 걸렸습니다. 기침하는데 등을 토닥여주며 물을 건네줬어요. 저는 가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안도 볼품없다고요. 나도 없소. 둘이 같이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소?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따뜻한 말이었어요. 1991년 5월 18일에 작은 국수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이 20명도 안 됐어요. 신혼여행은커녕 그날 저녁부터 시장 모퉁이 반찬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철물점에서 독립해 차린 15평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저는 반찬을 만들고 남편은 배달을 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혀 밴드를 10개씩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그게 다 행복이었으니까요. 저녁에 가게 문 닫고 둘이 컵라면 나눠 먹으며 웃던 시간들이요. 1994년에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30, 남편은 28이었어요.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렸을 때 남편이 복도에서 펑펑 울었대요. 간호사가 아버지 되신 분이냐고 물었는데 울음을 멈추질 못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합니다. 민수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게 한쪽에 이불 깔아놓고 재우며 키웠어요. 제가 반찬 만들 때 남편이 아기 업고 배달 다녔습니다. 손님들이 배달 온 아저씨 등에 아기가 있다고 신기해했대요. 민수가 6살 때 30평 가게로 옮기며 대출 1억을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삼척시장에서 우리 반찬 가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된장찌개랑 강된장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 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민수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를 곧잘 했어요. 서울 명문대 가겠다고 매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 판검사 되면 좋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2011년이 됐습니다. 결혼 20주년이었어요. 민수는 고2 17살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삼척 장호항 근처 펜션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 없었는데 큰맘 먹고 이틀 문을 닫았어요. 민수한테는 할머니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현관에선 다녀오시라고 손 흔들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될 줄 몰랐죠. 여행 둘째 날 2011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했어요. 남편이 해안 산책로를 걷자고 했는데 저는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그냥 있자. 날씨가 안 좋아. 괜찮아. 안개 낀 바다도 운치 있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해안 절벽 위 산책로를 걷는데 안개가 점점 짙어졌어요. 발밑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뭔가 보려고 난간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남편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옷자락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얼굴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눈이 동그래진 채 저를 바라보던 표정이요. 저는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쳤습니다.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들려왔어요. 해경이 출동하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을 찾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사망신고를 했어요. 남편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쓰는데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17 민수가 저를 부축해 집에 데려왔어요. 그 뒤로 15년을 살았습니다. 대출금에 병원비까지 빚이 2억으로 불었어요. 가게 정리하고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불 앞에서 국을 끓였어요. 여름엔 땀에 절어 옷이 젖었고 겨울엔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들 공부는 시켜야 했어요. 민수가 재수 끝에 서울 명문대 법학과에 붙었을 때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해냈다고 15년이 흘러 빚을 다 갚았습니다. 2025년 겨울 민수가 31살에 사법시험 도전한다고 했어요. 학원비며 생활비며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평창동 태산그룹 회장댁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월급 350만 원, 입주 조건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저는 태산그룹 저택에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닦고 샹들리에 먼지 털고 12개짜리 식탁을 세팅했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큰 집이었습니다. 아들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2026년 봄 10년 만에 미국에서 회장님이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택이 발칵 뒤집혔어요. 새벽부터 청소했습니다. 그날 회장님 차가 저택 앞에 멈췄어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보고 있었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구분등이며 안경 축혀 올리는 손짓이며 15년 전 바다에 묻은 내 남편이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갑고 낯선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다. 내 아들 민수 아버지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하 1층 가사도우미 방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6평짜리 방에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파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쿵 뛰더라고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 진우 씨였어요.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긴 했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주름이 늘고 머리카락이 희끗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안경 축혀 올리는 버릇이며 고개 살짝 기울이는 습관이며 남편은 생각할 때 항상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였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밤새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1991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11년 마지막 분날까지 그 2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장 골목에서 손잡고 걷던 날들이요. 새벽에 반찬 만들면서 라디오 듣던 시간들이요. 민수 얻고 배달 다니던 남편 뒷모습이요.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당근 써는데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씨 손 다쳤다고 어서 밴드 붙이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후다닥 손을 씻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회장님이 식당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저는 식탁에 수저를 놓다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확실했습니다. 코 옆에 작은 점이 있었어요. 왼쪽 콧망울 바로 옆, 쌀알 만한 점이요. 남편한테도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점 참 복스럽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남편이 부끄러워하면서 귀까지 빨개지던 생각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뚫어지 쳐다봤나 봅니다. 안주인 한설이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순옥 씨, 뭘 그렇게 봐요? 할 일이나 하세요. 저는 하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회장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회장님은 매일 아침 8시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에 점심을 드시고 저녁 7시에 식사하셨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별로 없었어요. 눈빛이 항상 멍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꼭 인형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장님 서재 청소를 하게 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를 털다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 속 남편이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같은 미소, 같은 눈웃음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먼지 털다가요. 죄송합니다. 서재는 내가 직접 청소할 거예요. 나가세요. 저는 얼른 방을 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주인의 반응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거든요. 민수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는 잘 되고. 네, 걱정 마세요. 엄마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울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그게 아버지일 것 같다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32살 된 아들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사 15번이나 지낸 아이한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어요. 회장님의 습관들이 하나하나 남편이랑 겹쳤거든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왼쪽으로 드는 것, 물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는 것, 기침할 때 왼쪽 어깨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의자에 앉을 때 오른쪽 다리를 먼저 꼬우는 것, 전부 다 남편의 습관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약을 드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얀 알약 2개씩요. 안주인이 직접 챙겨줬습니다. 물 한 컵이랑 약을 가져다 주면 회장님이 고분고분 드셨어요. 그 약을 먹고 나면 회장님 눈이 흐릿해지더라고요. 멍하게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꼭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어요. 허수아비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복도를 지나는데 안주인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주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 용량 늘렸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예요. 기억이 돌아올 일은 없어요. 15년 동안 문제 없었잖아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기억이 돌아올 일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년이라니요. 대체 무슨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내 남편이라면, 그리고 누군가 일불러 기억을 지우고 있다면, 15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던 거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 15년이요. 빚 갚으려고 허리 휘도록 일했던 그 세월이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불 앞에 섰던 날들이요. 아들 손잡고 영정 앞에서 울었던 그 밤들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회장님이 정말 내 남편인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 건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안주인이 버린 약봉지를 몰래 주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약 이름을 확인했어요. 영어로 적혀 있어서 무슨 약인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 억제제였어요. 치매 환자한테 쓰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기억을 못하게 만드는 약이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뇌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15년 전 바다에 빠진 남편, 시신을 못 찾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살아서 발견됐을 거예요. 기억을 잃은 채로요. 그걸 누군가 이용한 겁니다.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회장 자리에 앉힌 거예요.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내 남편을 되찾아야 했어요. 32살 아들 민수한테 아버지를 돌려줘야 했습니다. 62살 먹은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탐정이 됐어요. 62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탐정이겠냐고요? 저도 웃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되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먼저 회장님의 과거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택 곳곳을 청소하며 눈을 크게 뜨고 다녔어요. 서랍 속, 책장 사이, 옷장 구석까지 살폈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게 조심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들어있더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 있던 건 병원 기록이었어요. 2011년 6월 3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보름 후였어요. 환자명은 신원미상 남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어부가 발견했다고요. 심한 저체온증과 두부 외상으로 기억상실 상태라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진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게 아니라 떠내려가서 살아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15년 동안 여기 있었던 걸까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아래쪽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태산그룹 내부 문서였습니다. 2011년 7월 작성된 거였어요. 내용을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 태산그룹 회장은 2011년 5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대요. 해외 출장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회장이 죽으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가 망할 판이었대요. 그래서 한설이가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을 데려다가 가짜 회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회장님이랑 좀 닮았나 봐요. 성형수술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기억을 계속 지운 거였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의 남편을 훔쳐다가 꼭두가시로 만들어 놓고 15년 동안 약물로 사람을 조종하다니요. 서류를 원래대로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되찾을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오지도 못했어요. 한설이 뒤에 누가 있을지도 몰랐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기억을 되살리는 거였습니다. 약을 끊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약을 바꿔치기 하느냐였어요. 안주인이 직접 약을 챙겼거든요. 틈을 노려야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한설이가 3일간 일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래요. 저는 속으로 캐제를 불렀어요. 출장 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설이가 집사한테 약 챙기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청소하는 척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은 안주인 방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물이랑 같이 드리라고요. 한설이가 떠나자마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안주인 방에 몰래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랍을 여는데 3번이나 미끄러졌어요. 약병을 찾았습니다. 하얀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비타민을 꺼냈습니다. 약국에서 산 건데 크기랑 모양이 비슷했어요. 하나하나 바꿔치기 했습니다. 손끝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다 바꾸고 나서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사가 회장님께 약을 드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아무 의심 없이 약을 삼키셨습니다. 비타민인 줄도 모르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전보다 덜 멍해 보였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횟수가 늘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식당에서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아침을 드시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문 앞에 멈추시더니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그 눈을 마주봤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눈을 마주친 거였습니다. 회장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지셨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들었던 그 목소리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저 가사도우미 김순옥입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 머릿속이 뿌옇게.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남편이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왜 거기 계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설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눈빛이 무섭게 빛났어요. 한설이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팔을 잡더니 저를 노려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순옥 씨, 오늘부로 해고예요. 짐 싸서 나가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한설이한테 끌려가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뭔가를 애타게 찾는 눈이었습니다. 지하방으로 내려왔어요. 손이 떨려서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게 들켰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CCTV가 있었나? 아니면 집사가 말했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약에 취해 평생을 꼭두각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남편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짐을 천천히 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이 집에 들어와야 했어요. 저택 정문 앞에서 쫓겨난 날 비가 내렸습니다. 4월 초였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캐리어 하나 끌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어요.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거든요.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평창동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월세 35만 원짜리 3평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오래 있을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일 좀 생겨서 가사 도우미 그만뒀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엄마, 괜찮아요? 돈은 있어요? 걱정 마. 저축해둔 거 있어.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알겠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32살 아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아이한테 아버지를 찾아줘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다음 날부터 저택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수상하게 보일까봐 조깅복을 입고 운동하는 척했어요. 62살이 조깅이라니 웃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택 동향을 살펴야 했어요. 사흘을 지켜봤습니다. 정문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했어요. 가사 도우미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저 대신 뽑았나 봅니다. 한설이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했어요.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녁 7시쯤 돌아왔고요. 회장님은 저택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서재에 앉아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저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약에 취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어요. 주방장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었어요. 쉬는 날인지 사복을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김순옥이에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옥 씨, 왜 여기 있어요? 들키면 큰일 나요. 아주머니, 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같이 일할 때 제가 잘해드렸거든요. 허리 아프실 때 파스도 붙여드리고 무거운 거 들 때 도와드리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남편 같다고요. 15년 전에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이라고요. 미친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장님만 쳐다봤구나. 아주머니, 저 다시 저택에 들어가야 해요. 남편 기억을 되찾게 해줘야 해요. 주방장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저택에서 행사가 있어요. 1주년 기념 파티래요.
임시 직원을 구하는데 내가 순옥 씨를 추천해 줄게요. 얼굴을 가리고 들어와요. 저는 아주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해요. 안주인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들키면 나도 잘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은 강된장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제가 만든 강된장을 밥에 비벼 먹으면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삼척 된장으로 끓여야 그 맛이 났어요. 저는 고시원 근처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공용 주방에서 강된장을 끓였어요.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고시원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었어요.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검은 유니폼을 입고 저택으로 향했어요. 마스크를 썼습니다. 행사 도움이라 그런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손님이 50명쯤 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홀 전체를 채웠습니다. 한설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낮에 본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가면이 역겨웠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역시나 멍한 표정이었어요. 손님들이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는 척했어요. 손에는 강된장이 담긴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꽉 닫아놨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한설이가 손님들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저는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커지더라고요. 뭔가 기억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강된장 그릇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회장님 코가 실룩거렸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하던 눈에 빛이 돌았어요. 여보, 기억나요? 당신이 좋아하던 거예요. 내가 만든 강된장이에요. 회장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머리를 감싸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냄새 알 것 같아. 누구지? 당신이 누구지? 저는 회장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잡는 남편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나예요. 당신 아내 순옥이에요. 삼척시장에서 반찬 가게 했잖아요. 민수 아버지잖아요.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리셨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뭐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설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거예요. 경호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양팔을 비틀어서 뒤로 꺾었어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한설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눈빛이 독사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이 미친년이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경찰 불러!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냐,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때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뿌리치셨습니다. 이 여자 놔줘! 한설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나 봐요.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내가 놔주라고 했어. 경호원들이 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던 눈이 또렷해져 있었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어요. 눈가주름을, 볼을, 턱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눈먼 사람이 더듬듯이요. 순옥, 당신이 순옥이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5년 만에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나야. 당신 아내 순옥이야. 기억나요?
회장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머리를 감싸지셨어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기억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아파. 뭔가 있어. 기억이. 한설이가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저 여자한테 속지 마요. 사기꾼이에요. 회장님이 한설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격한 반응이었어요. 한설이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비켜! 이 사람은! 회장님은 다시 이마를 짚었습니다. 비틀거리더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달려가서 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어요.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회장님이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가렸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한설이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섬뜩했어요. 입모양을 뭐라고 했습니다. 끝났어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알아봤잖아요. 제 이름을 불렀잖아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면 면회 가능하대요.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에 사망신고를 했으니까요. 밤새 병원 로비에서 버텼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뜬 눈으로 세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쯤 누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주방장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빵이랑 우유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이거라도 먹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병원 쪽 얘기 들었어요. 회장님이 기억을 되찾고 있대요. 15년 동안 먹은 약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대요. 하지만 깨어나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남편이 깨어났다고요. 기억을 되찾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설이 씨가 병실 출입을 막고 있어요. 경호원들 세워놨대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한테 가야 했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새벽에 왜 전화하지 싶어서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어디야? 민수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난 뉴스 봤어. 평창동 재벌가 파티장에서 난동 벌어졌다고. 거기 엄마 일하던 데잖아. 무슨 일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 올 수 있어? 응, 바로 갈게. 어디요? 저는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을 봤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에 민수가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아들 얼굴을 비쳤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것, 약을 바꿔치기 한 것, 기억을 되찾으려 한 것,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 하지만 진짜야. 저 사람은 내 아버지야. 민수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요?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32살 된 아들이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17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제 사상 앞에서 절하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어요. 엄마, 아버지 만나게 해줘. 내가 할게. 내가 방법을 찾을게. 아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이었어요. 법대 나온 아들이 드디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민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대 나온 아들이 변호사 선배한테 연락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봤던 서류들, 약성분 분석 결과, 병원 기록들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검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한설이를 감금, 약물투여,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태산그룹 회장 부인 고소당해 충격적인 진실.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남편의 DNA를 채취했어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남편 유품이랑 대조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면도기가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버리지 못해 간직하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회장님은 제 남편 강진우 씨가 맞았습니다. 15년 만에 증명된 거예요.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내가 틀리면 어쩌나 싶었어요. 하지만 맞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한설이가 구속됐습니다. 치조실에서 다 자백했대요. 2011년에 진짜 회장이 심장마비로 죽었고 기억 잃은 남편을 주워다가 가짜 회장을 세웠다고요. 15년 동안 약으로 기억을 지워가며 회사를 운영했대요. 수천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남편 15년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내 인생 15년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편이었어요. 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이제는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였더라고요. 15년 동안 약에 찌들어 살았으니까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멍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어요. 제가 아는 그 눈이었습니다. 순호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5년 만에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침대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남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여보, 나야. 당신 안에 순옥이야.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남편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미안해.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었어요. 기억을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약에 취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것만으로 충분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였거든요. 민수야. 남편이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32살 아들이 아이처럼 울면서 달려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남편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저도 함께 안았어요. 15년 만에 셋이 함께 있었습니다. 병실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회복했어요. 기억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15년이란 세월이 짧지 않으니까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아려웠어요.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순호가 나 부탁이 있어. 뭔데요? 삼척 가자.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장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화려한 저택도 해장 자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됐어요. 2026년 겨울 저희 부부는 삼척으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시골집을 샀어요. 방문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텃밭도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밥 한 술 뜨면서 웃었어요. 이 맛이야.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 맛.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에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민수도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랑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했어요. 법대 공부 이야기도 하고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수 어릴 때 함께 못 해줘서요.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부터 함께 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거구나. 나락에 떨어질 것 같다가도 이렇게 볕든 날이 오는구나.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 62살입니다. 남편은 60살이고요. 아들은 32살이에요. 셋이 삼척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따뜻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힘드신 분이 있나요? 앞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시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싶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그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럽게 버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도 결국 아침한테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면 웃을 날이 옵니다. 64년생 순옥이가 드리는 이 부족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 당신의 일상에 잔잔한 힘이 될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속 인물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언제나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꽃피는 밤이었습니다.